자, 오늘은 228번부터 여러분 300번까지 쭉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8번 보기에 일제강점기의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기억부터, 자, 물산 장려운동부터 나오죠. 자, 물산 장려운동은 그냥 1920년대 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물산 장려회가 평양에서 1920년에 생겼고, 서울에서는 1923년에 생겼고, 자, 그래서 그냥 20년대 초라고 하면 되고, 일단 평양에서 조만식의 주도로 먼저 시작돼요. 조만식이 주도했고, 조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한 쪽에서 활동했던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다 섞여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활동했던 민족주의자. 그래서 해방 직후에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 역사에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딱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당연히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 실시되고 이제 김일성이 들어가면서 제거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 언급되고, 자,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의 계기 또는 뭐 배경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가 회사령이 폐지돼요. 회사령이 폐지되죠. 자, 회사령은 1920년에 폐지됐고, 허가제에서 다시 신고제로 바뀐 게 회사령 폐지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회사령이 폐지됐으니까, 신고제로 바뀌었으니까 훨씬 많은 그런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진출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자 안 되겠다, 국산품을 애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국산품 애용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게 물산 장려 운동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 철폐의 움직임. 아직 관세 철폐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관세가 철폐된다더라. 그럼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물건이 더 많이 들어오겠지? 그럼 국산품 애용해야겠지? 그렇게 해서 벌어진 운동이죠. 실제로 관세 철폐는 그럼 언제냐? 1923년에 관세가 실제로 철폐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본격화돼요. 훨씬 더 본격화되죠. 1923년 이후에 본격화되는 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단체는 금방 제가 말했던 조선물산 장려회, 뭐 당연하고, 조선물산 장려회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토산회, 자, 토산이란다. 자, 토산부인, 그 다음에 자작회, 토산부인의 뭐 자작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호는 제가 따로 안 써도 되겠죠? 구호는 뭐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뭐 이런 거니까 빼고. 자, 그러면 물산 장려운동 시기 한번 체크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은 3.1운동이죠. 뭐 3.1운동은 제가 따로 설명할 거 없을 듯. 1919년이니까 넘어가고, 디귿 보시면 광주학생 항일운동.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에서는 시기 한번 체크해보시고, 광주학생 항일을 빼먹었네. 항일운동. 자, 시기 한번 체크. 1929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일학생 간의 충돌로 벌어졌다. 이런 것도 뭐 너무 잘 아니까 패스. 여기서는 신간회가 이제 신간회의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신간회가 민중, 대회, 개최, 시도. 자, 여기서 시도를 했다는 건 결국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중대회 개최를 하려고 할 때 신간회 지도부들을 싹 잡아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신간회 폐지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해체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자, 리을은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 역시 시기부터 한번 체크. 1926년에 있었고요. 자,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순종의 인산이를 계기로 해서,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순종의 인산이를 계기로 해서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그리고 뭐 중앙보보 등등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게 또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이 준비했던 사회주의 계열이 먼저 발각이 돼버리죠. 그런데 그 사회주의 계열을 천도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한번 뭔가를 도모하다가 실패를 했죠. 물론 실패는 했지만, 하지만 괜찮던데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요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그리고 60만세 운동은 경문이 나올 거예요. 뒤에 우리 문제에도 경문이 나오죠. 그 경문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이 60만세 운동에서는 마음껏 복상하라. 복상이 누구 돌아가셨을 때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광주학생 항일운동에서는 검거된 학생을 탈환하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 이거랑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순서대로 하라는 거니까 일단 순서 보고 넘어갑시다. 3.1운동, 그 다음에 물산정리운동,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순서대로 되겠죠? 정답은 3번. 네, 3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사건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안 하고 그냥 끝냈죠. 요거 다음에 하자, 설명할 거 있다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229번으로 갈게요. 항일 독립전쟁은 아무래도 조금 복잡하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기역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922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기역이 일본 육군대장 타나카 기이치를 암살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에 인도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신문 과정에서 기역에 속한 김익상이 작년이죠. 그러니까 요 해로 작년 1921년 9월에 조선 총독부 건물에 폭탄을 던진 의거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역은 뭐? 의열단이 되겠죠. 자, 일단 의열단. 의열단은 언제? 1919년. 어디서? 만주 길림에서. 누가? 김원봉, 윤세주 등의 약 10여인. 이게 정확히 어디는 13인이라고도 하고 어디는 10인이라고도 해서 잘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친구들 한 10여 명?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거죠. 자, 그래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의열단에서는 이런 것도 있죠. 5파괴 7가살을 목표로 하고 있죠. 5파괴 7가살. 그리고 공약 10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9가 1을 위해서 1이 9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바로 공약 10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열단 나오면은 또 당연히 언급되는 게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선언. 자, 1923년에 신채호가 의열단의 강령으로 써준 거죠.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은 다른 말로 의열단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혁명선언이 시험에는 엄청 잘 나온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요 조선혁명선언 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우리 기본서 할 때도 했죠. 강도일본. 강도일본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아, 조선혁명선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의열단 단장은 뭐 김원봉이고 제가 따로 말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그래도 씁시다. 단장 김원봉.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한번 쭉 적어 볼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온 활동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쭉 적어놔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의열단의 단원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이름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의열단인지 애국단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거.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름을 좀 알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 플러스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단계적으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활동에서 맨 처음에 박재혁. 부산경찰서.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의 폭탄. 그 다음에 최수봉. 최수봉이 밀양경찰서의 폭탄. 제가 폭탄 투척은 뺄게요. 생략. 네, 폭탄 투척은 생략. 자, 그 다음에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의 폭탄. 이 총독부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잡히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여기 나오는 김익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성윤이라든가 이종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하려다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황포탄 의거라고 그래요. 황포탄은 상하이에 있는 황푸강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다나카 기이치를 죽이려고 시도했었다. 그래서 이때 잡히고 요 김익상이 작년에 그것도 너야? 이렇게 이제 알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요 인물은 김익상이고 요 단체는 의열단이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그리고 김지섭은 일본 황궁 앞 이중교회. 그러니까 황궁까지 가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앞에 다리에다가 폭탄을 던졌다. 그 다음에 나석주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죠. 그래서 요 사람들 여러분 이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도 아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더 포인트는 애국단인지 의열단인지 구분하는 게 사실 시험에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름은 알아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열단. 그 다음에 이봉창, 윤봉길은 뭐 애국단. 근데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애국단 하면 우리는 한인애국단 하면 보통 그리고 우리는 이봉창, 윤봉길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최신 기출문제 중에서 물론 여러분 직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시험이긴 했지만 다른 한인애국단의 다른 단원의 의거에 대해서 실으면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 책을 만들기 전에 나온 문제, 그러니까 그 직전에 나온 문제라서 제가 이 책에 실진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 읽어보면 여러분이 풀 수는 있지만 이제 사료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료도 한번 살펴봤지만 사료가 일반적인 사료만 우리가 살펴본 거지 사료는 계속 발굴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료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사료는 우리가 파악하는 거지. 이제 그런 시험 문제가 최근에 봤던 경찰 2차 시험에 있었어요. 경찰 2차 시험 언제 봤지? 8월, 9월 달인가? 뭐 아무튼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좀 특이한 사료들이 잘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직렬 중에서도. 여러분이 보는 일반적인 직렬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계리직이나 이런 데는 조금 난이도가 더 여러분 시험보다 높거든요. 그런 시험, 왜냐면 시험을 2년에 한 번 보거나 이래요. 그리고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렬들이 있는데 그런 시험에서는 좀 새로운 사료들을 막 어디서 막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고 경찰은 뭐 이제 사라졌지만 경찰은 이제 시험 바뀌었거든요. 내년부터 바뀌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인 거죠. 근데 올해 좀 그런 특이한 사료들이 몇 개 있었어요. 눈에 띄는 그런 사료들이 몇 개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특이한 사료들이 나오는 그런 시험들이 조금 있고 왜냐면 여러분 중에서 이제 소방직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소방직도 물론 시험에 개편이 있긴 한데 소방직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직 풀어보면서 경찰이나 경찰간부나 소방간부 같은 경우도 같이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사료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유형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 시험도 물론 여러분이 뭐 지방직이나 국가직을 주로 보겠지만 지방직 국가직에서만 나오는 건 그 비슷하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렬들 문제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 풀고 있는 요 지금 내용도 그런 좀 여러 가지 직렬을 좀 많이 섞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아주 많이 좀 특이한 시험 같은 건 좀 뺐지만 그런 직렬들의 다른 시험들 연습 삼아 풀어보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연습 삼아 좀 풀어볼 그럴 필요가 좀 있죠. 사료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의열단 활동을 설명을 좀 했고요. 우리는 그럼 제시문으로 가봅시다. 자 1번 공화주의를 주창하는 내용의 대동단결 선언을 작성 발표했다. 자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다. 일단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에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3.1운동의 배경으로 배웠었고요. 상하이에서. 그리고 요거를 이제 주창한 단체다라고 하면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신한혁명당. 신한혁명당이고 신한청년당이 있어요. 신한혁명당은 대동단결 선언이고 신한청년당은 뭐냐? 그건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했다. 네? 처음에 파견했죠. 그리고 나서 3.1운동 일어났지? 임시정부 세워졌지?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에서 다시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하지. 근데 처음에 파견한 건 신한청년당 이라는 단체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신한혁명당 이것도 여러분 안 외우셔도 돼요. 신한혁명당 안 외워도 되고 그냥 1919년 상하이 1917년 상하이 이 정도만 떠올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 조직에 속한 이봉창이 일왕에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가 침체되니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31년에. 그리고 이봉창의 이거는 32년에. 알겠죠? 연도 한번 체크. 3번 일부 구성원은 황포군관학교에 보내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다. 자, 요 설명 좀 이어서 가볼게요. 의열단 설명. 의열단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어요. 나석주가 지금 제가 거의 연도별로 쓴 거거든요. 19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6년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제가 쓴 건데 지금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 그러면 폭탄 던져서 파괴하면 독립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똑같은 이 사람들도 똑같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폭탄 던진다고 독립이 되겠니? 안 되겠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노선을 변경해요. 자 노선을 어떻게 변경해? 무장투쟁으로 바꿔요. 자 노선을 변경한다. 무장투쟁으로 자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노선을 변경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황포군관학교에 입교. 황포군관학교는 장제스가 교장으로 있는 중국 장제스가 교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특별반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여기 와서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요 의열단 단원들이 가서 이제 그런 걸 전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군사에 관련된 걸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1932년에 직접 설립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무장투쟁의 결과 군대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죠. 여러분 다 알죠? 민족혁명당에 참가. 그리고 조선의용대 창설. 그래서 결국에는 의열단이 참여한 군대가 뭐냐? 자, 중국 본토에서 성립된 최초의 조선인 부대가 조선의용대잖아요. 조선의용대에 참여하게 돼요. 조선의용대 창설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게 바로 의열단. 그래서 의열단의 활동은 이 활동까지만 알아두지 마시고 나석주까지 알아두지 마시고 이런 노선 변경에서 한 조선의용대까지.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의 지도부들은 나중에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다시 볼게요. 일부 구성원은 황포군관학교에 보내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다. 네, 여기 황포군관학교 입교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자, 그러면 의열단 그리고 애국단 빼고 의거가 또 있지. 몇 개 있지. 그 중에서 지금 4번에 나오는 거. 자, 4번은 강우규의 의거죠. 강우규는 대한노인단에 속했던 사람이고요. 이때 이미 이제 60세가 훨씬 넘어 65세쯤 됐으니까 이제 할아버지였지. 그때로 하면은 더 할아버지지. 그래서 강우규가 1919년에 사이토 총독이 타고 있는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져요. 이 사람이 폭탄을 던졌던 곳이 지금의 서울역. 그래서 서울역 앞에 지금도 동상이 세워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말고 또 조명하. 네, 조명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써볼게요. 조명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조명하는 1929년에 타이완에서 일본 장교를 향해 폭탄을 던지는데 이 사람은 일본 귀족이면서 장교예요. 일왕의 장인, 구니노미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귀족이면서 장교이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폭탄을 던진 게 아니라 이 사람 독검으로 찔러요. 그래서 결국엔 죽이게 되죠. 그래서 강우규의 의거나 조명하의 의거는 지금 일제시대 중에 있었죠. 우리가 일제시대 전 의거가 있고 일제시대 이후의 의거가 있는데 일제시대 전 의거는 2개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안중근, 뭐 너무 대표적이잖아요. 안중근. 그 다음에 이재명, 아시지? 이재명, 이완영 죽일 뻔. 그래서 이재명하고 안중근하고가 둘 다 1909년이니까 국권피탈 전이고 나머지 의거는 다 국권피탈 이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6.3정 의거라고 해서 1933년에 상하이에서 6.3정은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육군대장 아리오시라는 사람을 죽일 뻔했던 흑색 공포단이라는 단에서 일으켰던 거고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경성 부민관 의거. 이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경성 부민관 의거는 1945년에 있었어요. 45년 7월에. 그러니까 해방이 8월에 됐는데 7월에 의거가 있었다는 건 해방 직전 마지막 의거. 네, 그게 바로 요 경성 부민관 의거. 지금으로 하면은 서울시립회관 뭐 이런 회관 있죠. 이렇게 공연장 같은 약간 그런 데서
아시아 분격대회를 열려고 할 때 이제 거기다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강우규, 조명왕 뭐 등등 이런 일거들은 전부 다 일제시대 이후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일거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단이나 의열단 말고 나머지 일거들 이렇게 일거들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뭐 정답은 뭐 당연히 3번이겠죠?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30번 가봅시다. 자 230번에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경술련의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그는 1만 녀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집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넜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자, 그는 누구냐면 바로 이회영. 이회영이라는 인물이죠. 자, 이회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민회의 인물이고요. 신민회 인사고 왜 우리가 신민회에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하죠. 이걸 말하는 거죠.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자, 신민회에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했는데 특히 국권이 피탈되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주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어디에다가? 남만주 삼원보. 남만주 삼원보라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남만주의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북만주에다가는 한흥동이라고 하는 한인타운을 차렸어요. 한흥동은 그래서 지역 이름 아니고 한인타운 이름이고 여기서 남만주 삼원보는 삼원보까지가 지역 이름이고 어쨌든 뭐 남만주 삼원보, 북만주 한흥동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요 남만주 삼원보에다가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했던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금방 말했던 이회영과 이시영 형제 요 사람들은 형제고 그 다음 이상용 이 사람은 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회영이나 이상용도 엄청나게 부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가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남만주 삼원보에다가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다고 했는데 뭘 만들었냐? 여기다 써볼게요. 경학사라고 하는 자치 조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죠. 자 신흥 강습소는 나중에 뭐가 돼요?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거죠. 신흥 무관학교까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요 이회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재산을 요 형제들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갔다고 했죠. 전체 재산이 지금 돈으로 하면 약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근데 워낙 1910년에 다 헐값으로 재산을 팔았대요. 이 사람들 땅이 막 충무로 명동 이런 데 있었대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이제 일본 몰래 가야 되니까 왜냐면 일본이 방해를 할 거니까 헐값으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 재산으로 환산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 재산을 다 쏟아서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 본인들은 엄청 가난하게 먹을 게 없어서 막 3일에 한 끼 먹을 동 말동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 6명의 형제가 전부 다 독립운동가 서문을 받기는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2000년 넘어서 이제 몇 명이 이제 마지막까지 왜 그 증거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 6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하고 이 이상용 선생도 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갔는데 안동에 딱 집 한 채 남아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독립운동가가 엄청 많이 배출이 된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또 그 집안이 아주 유명한 안동에 가면 있거든요. 민청각이라고 하는 집이 있죠. 자 어쨌든 그런 분이고 자 그럼 이회영 선생과 관련된 걸 골라라. 1번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자 여기서는 아예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몇 년에 돌아가셨는지 몇 년에 사망했는지 생물 연도가 써 있잖아요. 자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신 게 이제 사망한 게 32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이 이회영이라는 거 그리고 이 조선학회 사건이 42년이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겠지? 조선학회 사건은 42년. 자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여기 있네요. 경학사 그리고 경학사는 이듬해 부민관으로 바뀌거든요. 경학사, 부민관, 그 다음에 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등등.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3번 3.1운동의 민족대표 중에 한 명이었다. 3.1운동 민족대표 하려면 3.1운동 때 한국이 있어야 되잖아. 한국이 없었잖아. 만주에서 활동했잖아.
당연히 민족대표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족대표들은 사실 민족대표 이름 중에 우리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왜냐면 다 종교계 인사들이거든요. 사실 거의 다. 기독교계 한 16, 그 다음 천도교계 15, 불교 2, 다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딱 갖다 주면 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한용운 정도야 우리가 뭐 알려나?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국민당을 결성했다. 자, 한국국민당은 누가 만들었냐? 1935년에 김구가. 자, 의열단 중심으로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 중국에서 만들었죠. 그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 이 민족혁명당을 만든 사람들이 의열단한테, 임시정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임시정부 너네도 우리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 만드는데 참여할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거절했죠. 그리고 만든 정당이 요건 한국국민당. 그래서 민족혁명당 참가를 거부한 임시정부 고수파들이 만든 정당이 바로 한국국민당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어때요? 여기쯤 오니까 막 이제 모르던 단체들이 막 등장하면서 생판 처음 듣는 얘기가 막 나오면서 더럽게 어렵고 짜증은 나고 막 그러는 상태? 원래 여기쯤 돼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고 있다. 이거 맞아. 이거 단체 있었지. 맞아. 이런 거 있었지. 이 외형 있었지. 이렇게 다 알아들으면 그래도 이제 여러분은 한국사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여기가 조금 힘들다 하면 이제 민족혁명당,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다시 공부해야 되냐? 일제시대 이후에 3.1운동 이후 있죠. 3.1운동 이후. 3.1운동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이 나오는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다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무장투쟁 헷갈리는 친구들은 오늘 이번 주 주말에 꼭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무장투쟁 이따 나올 건데 이제 무장투쟁에서만 헷갈려버리면 이제 진짜 복잡하니까, 그래서 꼭 오늘 이번 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은 무장투쟁이랑, 그리고 아마 현대사 가면은 또 우리가 어렵겠죠? 그래서 현대사 부분이랑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지. 알겠죠? 이제 다음 주 되면, 다음 주가 아니야. 1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내년이야. 한 살 또 먹었어.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몇 살이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 내가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지? 내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서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다니까. 나 이제 몇 살이 된 거지?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확실히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세기도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자,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합시다. 이제 시험이 밖에 붙어있는 거 날짜 봤죠? 여러분 이제 시험 날짜 붙어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진짜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남은 거 알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딱 정말 3개월 남은 거 아니에요? 밖에 붙어있는 국가직 같은 경우는 4월 2일이니까 진짜 3개월, 딱 맥시멈 딱 3개월 남은 거네. 그치?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물론 이제 지방직 뭐 친구들도 있고 다른 직녀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230번은 2번이었고요. 231번 봅시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또 그는 또 누구냐? 자,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무효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소 올린 사람들도 있었죠. 자, 뭐 조병세라든가 이상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1906년에는 이동영 등과 함께 간도 용정총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항일 민족 정신을 높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자, 이 사람이 만든 건 서전서숙. 이 서전서숙은 한 1년여 만에 폐지가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 활동을 못하게 돼서 그 이듬해에는 요 서전서숙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옆 동네, 여긴 용정촌이고 옆 동네가 명동촌이거든요. 그래서 명동촌에다가 명동학교를 설립하게 돼요. 아마 들어봤죠? 서전서숙, 명동학교,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전서숙을 이 사람이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됐죠?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네요. 자, 1907년에는 이준, 이위종 등과 함께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다가 일본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이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걸석 재판이 진행되어 사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없이 그냥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갔을 때도 이미 현상금이 목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국내로 들어가기 어려웠고 주로 연해주, 뭐 만주, 그 다음에 뭐 상하이 요런 데를 이제 돌면서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자, 돌아왔는데 이제 한국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활동했고, 자, 그 다음에 권업회를 만들 때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겠죠. 대한광복군 정부에 참여하기도 하죠. 대한광복군 정부는 정부니까 대통령이 있겠지? 네, 정부 형태니까. 그래서 대통령으로는 이상설, 그 다음에 부통령으로는 이동희, 정의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은 이상설, 그 다음에 부통령은 이동휘,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1917년에 사망을 하게 돼요. 이상설은 여기다가 써볼까요? 여기다가 써봅시다. 이 사람이 이상설인데, 이상설은 1917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물산장려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물산장려운동은 언제? 1920년대 초. 이미 사망한 상태죠. 참여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건국동맹이 건준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건국동맹도 만든 사람, 건준이도 만든 사람 누구? 여운형. 맞아요. 여운형이야. 자, 여운형이 주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3번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했다. 여기 있네.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 네,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래서 이상설이라는 사람이고, 이상설 언급할 때 요 세 가지 언급해요. 요 서전서수,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 이렇게 세 가지 언급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국민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국민대표회의가 몇 년이죠? 23년. 이땐 이미 없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생물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당연히 없는데 이제 우리는 주로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오는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32번 보도록 합시다. 자, 미추신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은 자, 1903년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합법적 정부 알선에 의한 합법적 이민이 바로 요 1903년 여기 도착한 요 이민을 말하는 거죠. 자,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 개간사업장, 철도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한인사회를 형성해갔다. 노동이민과 함께 사진결혼에 의한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사진결혼 기억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쵸? 출발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이제 남성들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여자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출발한 지는 한참 됐고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보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봤더니 다 좀 이렇게 중년 아저씨들만 있더라. 하지만 이미 갔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는 없잖아. 또 뱃삭도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눌러 살다 보니 이제 그렇게 돼버렸다. 그게 바로 이제 결혼, 사진 결혼 이런 거. 자, 그래서 한인합성협회와 같은 한인단체가 결성되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하와이를 말하는 건데 하와이는 뭐 우리가 통틀어서 미주, 미주지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을 일단 제시문 먼저 볼까요? 자, 1번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아까 한흥동은 어디 있었죠? 북만주 한흥동. 네, 북만주 한흥동. 북만주 한흥동. 자,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앞에서 우리가 권업회, 성명회, 대한광복군 정부 다 어디? 연해주. 연해주에서는 제가 쭉 써볼게요. 몇 가지만 써볼게요. 연해주, 권업회, 성명회, 대한광복군 정부, 자,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로 가장 먼저 생긴 임시정부가 대한국민의회.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러시아니까. 그래서 한인사회당.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 네, 그게 바로 한인사회당. 자, 지금 제가 연도 순서 없이 그냥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병 조직도 있었어요. 13도 의군. 물론 이거는 이제 1910년 초, 10년대 초지만 13도 의군, 창의군 아니고 13도 창의군은 정미의병이고 여기는 유인석이 주도해서 만든 13도 의군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해주. 자, 그 다음에 3번. 자, 자치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안 쓸게요. 여기 있죠. 경학사, 부민관이라고 썼네. 부민단,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이런 게 이제 다 여기는 어디예요? 남만주. 네, 남만주 3원보. 그래서 요 지역은 남만주. 자, 그 다음에 4번이 맞겠죠? 군사양성기관인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자, 그냥 미주 지역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는 전명훈과 장인환의 의거 이후에 여러 단체들이 통합한 한인단체가 이 대한인국민회고, 지금도 대한인국민회는 건물이 남아있어요. 안창호, 그 동네 이름도 안창호로예요. 지금도 이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자, 그리고 안창호 나왔으니까 딱 생각나는 단체 있지. 흥사단. 네,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했던 대조선 국민군단.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3번 봅시다. 자, 다음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에 있는 모든 관청을 폭탄으로 깨뜨리고 조선한 광공리를 암살하고 뒤로 아라사의 무서운 힘을 얻고 앞으로는 독립을 열망하는 청년을 앞세운 가 사건의 일부가 조선안에서 계획을 실행하려다가 미리 발각된 일은 가는 단장 김원봉을 중심으로 5년 전에 설립된 조선독립당의 비밀단체이니. 자, 여기에서 단장 김원봉. 자, 딱 나왔네. 그쵸? 요거 딱 힌트. 자, 그럼 단장이 김원봉이었고 주로 폭탄으로 뭘 깨뜨리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의거 활동 단체, 의열 단체네. 그래서 의열단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게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1919년에 만들어졌고 5년 전에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5년 뒤의 사건이겠지? 그러면은 뭐 한 1924년쯤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1924년에 뭔가 있었겠지? 1924년이면 김지섭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거보다 훨씬 의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지 아니면 뭐 김상옥의 의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열단이야. 자, 그러면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라고 하면 이거 신민회? 경학사에서 물론 만들긴 했지만 신민회겠죠? 그래서 신민회에서 경학사를 만들었고 요 경학사라는 단체에서 만들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사실 정확하진 않은 게, 왜냐면 경학사는 그 이듬해 부민단으로 바뀌었고 그 이듬해 또 한족회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경학사가 만든 건 신흥강습소지 또 신흥무관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통틀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신민회라고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민족혁명당 결성에 참여했다. 이거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자, 저는 이것만 써볼게요. 민족혁명당은 언제? 1935년에 난징에서 민족혁명당. 자, 민족혁명당은 중국 본토에서 이제 여러 좌우 세력의 연합으로 만들었고, 의열단, 그리고 조선혁명당, 한국 독립당, 이런 당들이 한 5개의 대한독립당, 그 다음에 이런 당들이 있거든요. 한 5개 정도의 당이 합쳐져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는 신간회가 되겠죠? 신간회. 정우회 선언이 26년, 신간회가 27년. 그래서 신간회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하이 훈코공원 의거를 일으켰다. 상하이 훈코공원 의거는 한인애국단의 윤봉길의 의거를 얘기하는 거죠. 윤봉길의 의거는 1932년 4월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234번. 다음 선언문을 지침으로 삼은 단체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거. 자, 첫 번째 줄부터 딱 강도 일본 딱 나오죠. 자, 강도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선혁명선언이다. 자, 다시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혁명의 길은 파괴로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을 모르고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을 모르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으로 보아 구별이 될 뿐이요 정신상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을 파괴하려는 것이 뭐 저저저저 점점점 이렇게 나왔죠. 자, 요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 선언으로 1923년 신채후가. 그래서 만약에 이거랑 관련된 단체가 뭐냐 그러면 의열단 물어보는 거고 이거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신채후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신채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의열단을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오성윤, 김익상, 이종함이 상해 황포탄에서 육군대장 다나카기이치를 저격하였다. 요게 황포탄 의거. 앞에서 우리가 황포강 의거라고 했죠. 그래서 황포탄 의거가 이게 1922년에 있었던 의열단의 의거. 자, 정답은 1번. 자, 2번. 이봉창이 동경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다. 한인애국단. 의거는 32년 1월에 있었고. 자,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이 상해 6.3정에서 일본 공사 아리오시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 이게 6.3정 의거.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던 이게 1933년에 흑색 공포단.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흑색 공포단이 벌였던 6.3정 의거라고 하는 거예요. 6.3정은 그냥 음식점이에요. 요정, 음식점. 자,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자, 그리고 4번.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 홍코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장절 행사에 폭탄을 던졌다. 요게 바로 한인애국단에 속하는 1932년의 의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강도일본 알아두시면 되겠고 의열단 선언이구나. 자, 그 다음에 235번부터는 이제 무장투쟁의 역사예요. 무장투쟁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에서 라를 발생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은 가부터 볼까요? 자,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 독립군이 국내로 진입해서 국내에 이제 뭐 이런 식민시설을 파괴하고 돌아가거나 군대를 습격하거나 이러니까 일본이 열이 받아서 일개 대대 정도를 끌고 이제 국경을 넘은 거예요. 독립군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수하러 국경을 넘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또 지고 돌아간 사건이 봉오동 전투죠. 이때 싸웠던 사람이 홍범도. 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자, 그 다음에 최진동, 안무 등등의 연합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로 열어놓은 홍범도 대한독립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나가 자유시 참변이죠. 자, 자유시 참변.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저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헷갈리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한번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걸로 합시다. 자, 봉오동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졌어. 그러니까 일본이 열이 받아. 이번에는 대대적인 복수를 할 테다. 그래서 일개 사단을 끌고 출동을 해요. 말하자면 만주로 출동을 하는데 일개 사단을 끌고 출동을 하려면 사단이면 군대가 많으니까 중국하고 외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하나 조작을 해요. 훈춘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어요.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중국 사람들이 마적단이 습격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습격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민을 보호해야겠네. 주민이라는 거 이제 우리나라 동포들을 말하는 거죠. 보호해야겠네. 군대를 보내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보내는데 그래서 요 사이에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요걸 이제 조작을 했지. 1920년 10월에 있었던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대가 일개 사단이 출동. 자, 이 일개 사단이 출동을 해서 맞서 싸웠는데 자,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청산리 계곡으로 이 군대를 유인을 해서 여기에서 6일 밤낮을 싸웠다. 그게 바로 요 청산리 대첩이고 청산리 대첩에서 싸웠던 사람은 김좌진이죠. 김좌진은 북로군정서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 자, 그런데 제가 김좌진만 썼지만 여기 김좌진만 참여한 거 아니고 홍범도 요 시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했죠. 그래서 홍범도를 비롯한 이제 여러 연합군 부대들이 김좌진의 부대와 같이 싸웠고 자, 그 다음에 이 청산리 대첩은 청산리 계곡으로 유인을 했지만 실제 전투가 벌어진 곳은 지역의 지명을 따서 자,
백운평전투, 고동화전투, 어랑촌전투, 천수평전투. 자, 요런 명칭들이 붙어요. 그래서 청산리란 이름이 없네. 네, 왜냐면 전체가 청산리이기 때문에 요 지역별로 다 이제 군데군데서 전쟁을 벌인 거죠. 이렇게 해서 6일 밤낮을 싸워서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독립군 전투에서 이제 최대 규모의 독립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에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이제 복수에 성공을 하자 일본이 또 열받았지. 간도 지역의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간도 참변. 1920년 10월에서부터 1921년 초까지 약 3개월간 집계는 뭐 3,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동포들을 학살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간도 참변이고. 자, 그럼 주민들을 이렇게 막 죽이잖아. 그러니까 독립군들은 이제 여기 있을 수는 없다. 주민들을 죽이니까. 그래서 북만주로 이동을 해요. 자, 그게 바로 대한독립분단. 대한독립분단이라는 걸 결성을 하죠. 1920년 12월에 북만주 밀산이라는 지역이에요. 밀산 지역에서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하고 이 중에 일부가 러시아로 들어가서 내전에 참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죠. 근데 그 중간에 무장해제를 당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봤던 사건이 자유시 참변. 이 자유시 참변은 소련으로 들어갔다가 피해보고 나왔다. 그래서 이게 자유시 참변. 1921년 6월에 자유시 참변이고. 자, 그러면 이제 소련령으로 들어갔다가 한번 당하고 나왔으니까 다시 만주로 와야지. 그래서 만주로 돌아와서 삼부라는 걸 성립을 하게 돼요. 삼부 성립. 자, 삼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1923년, 24년, 25년. 자, 3부는 군정기관이면서 민정기관이에요. 군정기관이면서 민정기관은 뭐냐면 군정기관 군대, 민정기관 자치정부. 그러니까 참의부가 하나의 군대이면서 정부, 정의부가 하나의 군대이면서 정부. 자, 그리고 참의부는 압록강 바로 위에. 그 다음에 정의부는 남만주 지역. 그 다음에 친민부는 북만주 지역.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지문이에요. 제가 지문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북간도 지역을 제외한 세 군데의 삼부가 성립되었다. 라고 해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북만주, 남만주, 그리고 압록강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북간도가 빠진 거야. 북간도는 어디냐면 여러분 지워버렸네? 어쩔 수 없네. 자, 여기 지도를 제가 이렇게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칩시다. 자, 압록강 입구 바로 위에 그리고 남만주 그리고 북만주에 생기고 여기에 비었죠. 여기가 북간도예요. 북간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삼부가 생겼다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삼부가 성립됐고 자, 그 다음에 이 삼부가 나중에 통합이 되는데 자, 삼부가 돌아왔대.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돌아왔대. 탄압해야지. 그게 미스야 협정. 아시죠, 여러분? 만주 군벌 장쩌린과 경무총장 미스야 사이에 협정이 체결된 거예요. 1925년 미스야 협정. 그리고 삼부 통합. 자, 요 삼부가 두 개로 합쳐진 거예요. 하나로 합쳐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노선 때문에 두 개로 합쳐졌고 삼부는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그러니까 세 개가 해처모여한 거예요. 다 찢어져가지고 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갈라지고 1929년, 1928년이니까 20년대 말. 지금 우리가 20년대 무장투쟁을 다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봉오동 전투 20년 6월, 청산리 대첩 20년 10월, 그리고 간도 참변 20년 10월, 자유시 참변 21년, 그리고 삼부 성립 23년에서 5년, 미스야 협정 25년, 삼부 통합 28년, 29년 이런 식으로 20년대만 한번 쭉 살펴본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시문에서 연도만 체크하면 되겠죠. 연도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이 1921년, 청산리 대첩이 20년 10월, 그 다음에 삼부 통합이라고 써있죠. 삼부 성립이 아니에요. 통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말하는 거죠. 요 국민부와 혁신회로 합쳐지는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28년에서 29년. 자, 그럼 요거를 순서대로 해라. 요거죠. 그럼 제일 먼저
가, 다, 나, 라.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풀고 열시 끝냅시다. 자, 236번 보기에서 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는 평안도 양덕 사람으로 체격이 장대하고 지기가 왕성하였는데 비록 글은 배우지 못하였으나 천성적인 의협심이 있어 남을 돕는 일을 근무로 삼은 연유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1907년 겨울에 차도선, 송상봉, 허근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전투를 벌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1907년 의병이면 무슨 의병? 정미의병.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글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양반이야, 평민이야? 평민이겠지? 그쵸, 평민의병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정미의병으로 참여했던 평민의병장 중에서 홍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홍범도는 정미의병장으로 활약을 했는데 13도 창의군에 참여해서 서울진공작전에 참가했다. 아니죠. 왜냐면 정미의병이긴 하죠.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그런데 그때 13도 창의군으로 모였던 사람은 다 양반만. 평민은 안 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아까 여기 평안도에서 활동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북부지방? 거기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주로 이런 평민의병장들은 어디로 뭘 활동을 했냐면 주로 이제 산간지역에 있다가 게릴라전 형태로 이제 뭐 국내로 진입을 해서 또는 뭐 국외로 가서 이렇게 약간 국경지방에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포수 출신의 평민의병장 홍범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홍범도가 또 어디 나와요? 우리 아까 어디 나왔지? 봉오동 전투 나왔잖아. 그쵸? 봉오동 전투.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국권 피탈 이후에 이제 국외로 간도로 갔다가 거기에서 아까 대한독립군 활동을 해서 홍범도, 그쵸?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었지. 그리고 또 청산리에 참여하지 않았어?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연해주에 가서 연해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연해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쭉 살다가 1937년에 이 연해주 지역에 있는 동포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거 기억나죠? 1937년 연해주 이주 동포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는데 그때 그 강제 이주 기차 타고 끌려갔던 그 사람들 중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자흐스탄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쭉 사는데 카자흐스탄에서 뭘 했냐면 극장 수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말년에 나이 좀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소일거리 하고 이제 뭐 생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이주했던 젊은 청년들이 뭘 했냐면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얘기를 채록한다고 하죠. 이렇게 녹취 같은 거 이제 따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모으는 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들어보고 했던 거예요. 근데 홍범도한테도 얘기를 들었더니 세상에 봉오동투에 참여했던 그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제 생각을 해서 이 홍범도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연극으로 공연을 하고 그랬대요. 지금도 그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오는 연극을 이제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말년을 맞이했겠지.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묻혔는데 홍범도 장군은 2021년 8월 15일에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해 봉환식을 올해 하루밖에 안 남았네. 올해 8.15 광복절 행사에서 유해 봉환식을 했죠. 그러니까 그 분의 유해를 이제 한국으로 모셔와서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역에 안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우리 역사에 관한 일이기도 하지만 약간 시사적인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약간 시사적인 일들이 또 시험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랬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시문 빨리 가봅시다. 1번 옳지 않은 거. 삼포수들을 모아서 의병을 구성했다. 이분이 포수라며.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요 활동지는 함경도 삼수갑산이었다. 함경도면 저 밑부분이잖아요. 약간 국경지역, 산악지역 맞아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활동했고 세 번째,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네, 봉오동, 청산리 다 참여했다는 거. 그리고 4번,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진공작전을 참가할 수는 없지. 양반이 아니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 아시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237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